한국 군사력은 우리 중국 발 아래 있다. 중국이 거액을 내걸고 미국 전략 분석관을 고용했습니다. 한국의 5배가 넘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었는지 말이에요. 황해에서 벌어진 그날 중국 해군은 단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일본은 이 소식에 환호했고 중국 내부는 패닉에 빠졌죠. 대만을 먹고 한국과 일본까지 집어삼키려던 중국의 야망이 48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렸거든요. 자신만만하게 세계 2위라 얘기하는 군사강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의 정체. 30만 달러가 달린 계약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어느 미국 전략 분석관의 이야기를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 DC 듀폰 서클에 있는 제 사무실로 이메일 2통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래들리, 전직 해병대 중령 출신으로 지금은 독립군사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온 것이었어요. 제목은 동북아 안보전략 자문 요청이었죠. 정중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브래들리 중령님의 전략 분석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6개월 자문 계약을 제안드리며 월 자문료는 8,000달러입니다. 서울 방문 시 항공료와 숙박비는 별도 지원됩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후한 금액도 아니었죠. 저는 두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연구소였어요.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긴급 자문 계약 제안, 즉시 회신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죠. 내용을 읽기 시작했는데 첫 문단부터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의 아시아 전략 분석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귀하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6개월 계약, 월 자문료 5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베이징 체류 시 모든 경비 및 특급 숙소 제공됩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5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제안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6개월이면 30만 달러입니다. 제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빼도 20만 달러 이상이 남았죠. 제 동료 케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국방부 정보분석관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죠. 중령님, 뭔가 좋은 소식인가요? 그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케빈이 이메일을 읽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중국이 이렇게 후하게 주다니. 뭔가 큰 프로젝트인가 보네요. 그렇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접근하는 거지? 케빈이 한국 이메일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도 제안했네요. 근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듀폰 서클의 아침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카페 앞에 줄 선 사람들이 보였죠. 케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 하실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이지. 금액이 6배 차이야.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더 말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저는 중국 측에 회신을 보냈습니다. 제안을 수락하며 상세 내용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한국 측에는 정중한 거절 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다른 프로젝트로 일정이 차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적었죠. 거짓말이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었어요. 중국 측에서 보낸 티켓이었죠. 13시간 비행 끝에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중령님이십니까?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왕소령입니다. 인민해방군 전략연구소 소속입니다. 그가 군식 경례를 했어요.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왕소령이 생수와 함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내일 오전 회의 자료입니다.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표지에는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차창 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미국 못지않게 발전한 모습이었죠.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5성급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스위트룸이었어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창밖으로 베이징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소령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인민해방군 전략연구소 본부에서 열렸어요. 보안 검색을 3번이나 통과하고 들어간 회의실은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군복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모두 장성급이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별이 3개 달려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브래들리 중령. 저는 장 상장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장 상장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령께서는 아시아 전략 전문가이십니다. 장 상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대만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반드시 통일할 것입니다. 5년 안에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지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장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만이 통일되면 다음은 한반도입니다. 그가 한국을 가리켰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향권 안에 있죠. 또 다른 장성이 거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과 한국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일본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상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중국 중심이었습니다. 명나라 때도 그랬고 청나라 때도 그랬죠. 이제 그 질서를 되찾을 때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고려하셨습니까? 장 상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철수했고 중동에서도 영향력을 잃었어요. 아시아까지 지킬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도 분열되어 있죠. 회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제시됐어요. 대만 봉쇄 작전, 한국 경제 압박 방안, 일본 고립화 전략이 차례로 설명됐습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들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전략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허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나라들이 의뢰하는 과장된 계획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회의실 공기 안에 흐르는 진짜 야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로 아시아 전체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왕소령이 저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회장 같은 곳이었는데 테이블에 중국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장 상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잔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야욕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방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3시쯤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어요. 중국 측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이 대만 여론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클릭해서 열어보니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대만 한국어 학습자 통계였어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8만 명에서 2024년 32만 명으로 4배 증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만 대학생 제2외국어 선택 1위 한국어,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전년 대비 85% 증가, 대만 서점가 한국어 교재 판매 1위. 다음 파일은 대만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1위 한국 38%, 2위 일본 24%, 3위 미국 19%, 중국은 3%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만 청년층 문화 트렌드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카페, 음식점, 옷가게마다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만어나 영어보다 한글을 더 크게 쓴 간판도 많았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만 젊은 층 사이에서 한글 간판 운동 확산, 한국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음,
한국 제품 선호도 압도적 1위. 저는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대만 국방부 내부 문건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좀 민감한 자료 같았습니다. 열어보니 회의록이었습니다. 대만 국방부에서 진행한 군 개혁 스터디 그룹 회의 내용이었어요. 한국식 징병제 개편 방안 검토, 한국형 예비군 제도 도입 논의, 한국 방산 기술 협력 확대 건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대만 국방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어요. 대만이 한국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다는 거였죠.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 방식, 심지어 국방 시스템까지 한국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은 아직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케빈이 받았어요. 중령님, 베이징은 어떤가요? 케빈, 지금 중국 측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대만 관련 데이터가 심상치 않아. 무슨 내용인데요? 대만이 한국에 완전히 잠식된 수준이야. 제가 말했죠. 한국어 학습자가 4년 만에 4배 증가했고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1위야. 케빈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너도 알았어? 제가 놀라서 물었죠. 저 대만계 미국인이잖아요. 케빈이 답했습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제 친척들이 요즘 한국 얘기만 해요. 조카들은 한국어 배우고 한국 음악 듣고 한국 제품만 사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문화 영향이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대만이 한국에 완전히 흡수되고 있는 거야. 시스템적으로 말이지. 케빈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대만은 이미 한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문화적, 심리적으로는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 분석 보고서도 있었어요. 대만 여론 변화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솔직했습니다. 대만 청년층의 반중 정서 심화,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 경향 가속화, 중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증가, 통일 가능성 급격히 감소.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만은 이미 심리적으로 중국을 떠났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찾았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통일 계획이 왜 그렇게 급한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대만은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자석이 대만을 끌어당기고 있었고 중국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침 식사 시간에 왕소령이 호텔 레스토랑으로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는 다 검토하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답했죠. 특히 대만 관련 데이터가 흥미롭더군요. 왕소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왕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만이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중국의 통일 계획은 이미 한 발 늦은 것 아닙니까? 왕소령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서두르는 겁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늦으면 대만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중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었던 거죠. 객실로 돌아와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중국의 대만 통제 계획은 이미 실패했다. 대만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찾았다. 문화적 영향력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타이핑을 멈추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장 상장이 말했던 아시아 재편 계획이 떠올랐어요. 대만을 먼저 먹고 그 다음 한국과 일본이라고 했죠. 하지만 첫 번째 단추부터 이미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대만은 이미 한국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으니까요. 베이징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왕소령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중령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전략연구소로 가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일본 총리가 중대 발언을 했습니다. 왕소령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1000명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기사를 빠르게 읽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대만 해협에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왕소령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차가 대기 중입니다. 서두르시죠. 30분 후 전략연구소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성들뿐 아니라 문관들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죠. 장 상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여러분도 뉴스를 봤을 겁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를 정면으로 도발했어요. 스크린에 다카이치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대만은 일본의 생명선입니다. 다카이치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대만 해협의 평화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필요하다면 자위대가 개입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장성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일본 놈들이 감히. 그가 소리쳤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 주제에 무력 개입을 운운하다니. 다른 장성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장 상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어요. 지도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황해에서 실탄 훈련을 강행합니다. 일본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겁니다. 황해 실탄 훈련이요? 한 문관이 물었습니다. 그건 한국근해 아닙니까?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장 상장이 답했어요. 일본과 미국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 상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브래들리 중령, 의견이 있습니까? 전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황해 실탄 훈련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장 상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중국 해군력, 미사일 전력, 공군 지원 능력을 따져봤죠.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국군은 충분히 강했어요. 황해는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미국 칠함대가 즉각 개입하기도 어려운 위치였죠. 전술적으로는 실행 가능합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전력이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장 상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전문가시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케빈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케빈이 언제 회의실에 들어왔는지 몰랐거든요. 왕소령이 그를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장 상장이 케빈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케빈 첸입니다. 브래들리 중령의 분석관입니다. 케빈이 대답했어요.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장 상장이 말했습니다. 케빈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이 작전은 실패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 상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이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작전을 방해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케빈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황해는 한국의 서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개입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한 장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감히 중국에 맞서겠어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케빈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저는 케빈을 쳐다봤어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상장이 물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케빈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입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214급과 잠수함 9척,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중입니다. 황해해저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다른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훨씬 큽니다. 규모로 치면 비교가 안 돼요. 규모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입니다. 케빈이 답했어요. 황해는 한국의 뒷마당입니다. 지리적 이점이 압도적이죠. 저는 케빈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맞을 수도 있었어요. 황해는 얕고 좁은 바다였습니다. 대규모 함대 작전보다는 잠수함이나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이 유리한 곳이었죠. 장 상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케빈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령님,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한국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케빈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 절박함이 보였어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중국은 황해 실탄 훈련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빈의 경고는 무시됐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케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중령님,
정말로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이 작전은 100% 실패해요. 케빈,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했죠. 중국 해군이 얼마나 강한데. 과장이 아닙니다. 케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한국을 직접 가서 보세요. 그래야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케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케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잘못 알고 있다는 그 말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케빈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직접 봐야 한다는 그 말이요. 새벽 5시쯤 케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가는 게 정말 필요할까?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베이징에서 인천까지는 2시간 반이면 충분했습니다. 당일치기로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죠.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받았어요. 중령님, 결심하신 겁니까? 한국에 가보려고.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하게 권하니까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케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연락처 몇 개 드릴게요. 서울 가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이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고 영어 안내도 완벽했죠. 공항 철도를 탔습니다. 케빈이 서울역까지 직통 열차를 타라고 했거든요. 차내는 조용하고 쾌적했어요. 좌석도 편했고 와이파이도 빨랐습니다. 베이징 지하철보다 훨씬 나았죠. 창밖으로 서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현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역사가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적 건물이었는데 어딘가 전통적인 느낌도 있었죠.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케빈이 명동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면서요. 2호선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베이징에도 없는 시설이었죠. 차내는 깨끗했고 에어컨도 잘 작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질서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내리는 사람 먼저 배려했습니다. 명동역에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모두가 한쪽으로 서 있었어요. 반대쪽은 비워두고요. 급한 사람을 위한 배려였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인도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도 곳곳에 있었고 가로수도 잘 정돈되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배려한 거였죠.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어요. 메뉴판을 보니 사진과 함께 4개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어 가능하세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네, 영어로 주문할게요. 제가 답했죠. 아메리카노 주세요. 카드 결제는 여기서 해주세요. 그녀가 단말기를 가리켰습니다. 결제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2초도 안 걸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남아 언어들이 들렸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와이파이도 무료였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 우수, 스크린도어 완비, 청결도 높음, 질서 의식 강함, 결제 시스템 매우 빠름, 다국어 지원 철저, 와이파이 인프라 훌륭. 오후에는 거리를 더 걸어 다녔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죠. 미국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아, 영어로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줬습니다. 전문적이고 친절했어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이 영어를 잘했고 일본어나 중국어도 가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비스 수준이 상당했죠.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서비스 품질 높음, 언어 능력 우수, 관광객 친화적 환경. 저녁 무렵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한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고기집이었어요. 메뉴판에 영어 설명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았고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고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크게 떠들지도 않았고 거리도 깨끗했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뭔가 강한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 언어 지원 모든 게 효율적이었죠.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케빈이 예약해준 명동 근처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베이징 5성급 호텔보다 빠른 속도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조용하다. 하지만 내부는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다. 인프라 수준이 매우 높다. 서비스 품질이 뛰어나다. 외국인 친화적이다. 타이핑을 멈추고 저는 케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그 말이요. 하루 동안 서울을 둘러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표면만 본 거였죠. 하지만 그 표면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케빈이었어요. 중령님, 서울 어떤가요? 인상적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뭔가 다르긴 해. 케빈이 말했습니다. 아직 표면만 보신 겁니다. 내일은 제가 소개해드린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럼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아실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데? 한국 방산 관계자입니다. 케빈이 답했어요. 중령님이 꼭 봐야 할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뭔가 강렬한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케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케빈이 보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방산청 소속 김대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통화는 간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전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김대령이 물었어요. 대전이요? 제가 되물었죠. 방산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정식 초청은 아니지만 케빈 씨의 부탁으로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고속열차였어요.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안내방송이 나왔죠. 차내는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좌석도 넓었고 진동도 거의 없었어요. 50분 만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 군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군복 입은 남자가 내려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님이시죠? 저는 김대령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K21 보병 전투차입니다. 세 가지 시스템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30분쯤 달려 한 시설로 들어갔어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넓은 부지였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죠. 첫 번째로 안내된 곳은 거대한 경납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색 전차가 보였어요. 날렵하고 강인한 느낌이었죠. K2 흑표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120mm 활강포를 장착했고 자동장 전장치를 갖췄습니다. 시속 70km로 이동 가능하죠. 저는 전차 주위를 돌며 관찰했습니다. 장갑 구조가 정교했어요. 복합 장갑 기술이 적용된 게 보였습니다. 이 전차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제가 물었죠. 폴란드가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김 대령이 답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를 제치고 선택됐죠. 성능과 가격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야외 사격장이었습니다. 거기에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155mm 곡사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입니다. 김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현재 10개국이 운용 중이고 총 1700대 이상이 생산됐습니다. 저는 포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사격 준비 시간이 짧을 것 같았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대령이 무전기로 지시했어요. 잠시 후 K9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잡더니 포를 올렸어요. 그리고 발사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3발을 연속으로 쏘는데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분당 6발입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죠. 사거리는 40km 이상이고
정확도도 매우 높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속도면 압도적이었어요. 적이 반격할 시간도 없이 위치를 바꿀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K-21 보병 전투차를 봤습니다. 각진 디자인이 강인해 보였어요. 4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김 대령이 설명했어요. 병력 9명을 태울 수 있고 수상 기동도 가능합니다. 새 시스템을 다 보고 나서 저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 대령이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특히 K9의 연사 속도가 놀랍더군요. 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새 시스템이 동남아와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최고라는 평가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에서 독일이나 미국 제품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터키, 인도가 모두 주문한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만약 대만이 이 무기들로 무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 대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중국의 상륙 작전은 불가능해집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K9이 해안선을 방어하고 K2가 기동 방어를 하면 어떤 상륙군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 상륙을 시도한다고 가정했죠. 해안에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다면 상륙정들은 접근조차 어려울 거였어요. 분당 6발씩 쏘아대는 포탄 세례를 뚫고 상륙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설령 상륙에 성공해도 K2 전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빠른 기동력으로 중국 전차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황해 실탄 훈련 때 한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제 머릿속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어요. 중국이 황해에서 훈련을 강행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기로 결정했죠. K9 자주포가 해안에 배치됩니다. 사거리 40km면 황해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어요. 중국 함정들은 포격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의 잠수함도 있었죠. 214급 잠수함은 조용하고 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황해해저 지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한국 잠수함이 기다리고 있다면 중국 함대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작전은 실패한다. 김 대령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작전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김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령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한국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묵묵히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 본 무기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선전하지 않았지만 실력은 확실했죠. 대전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케빈의 경고가 이제 이해됐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요.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약한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 K2 전차, 폴란드가 선택, K-21 보병 전투차, 다목적 운용 가능, 한국 방산 기술력, 예상보다 훨씬 높음, 황해 작전 시 한국 개입 가능성 매우 높음, 한국 개입 시 중국 작전 성공 확률 거의 제로. 타이핑을 멈추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이 내용을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을까요? 장상장과 다른 장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의 표정이요. 말해줘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케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령님, 오늘 울산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울산이요? 제가 되물었죠. 한국 조선소가 있는 곳입니다. 케빈이 답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해군력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볼 게 있다니 궁금했거든요. 가겠습니다. 2시간 후 저는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케빈이 연락해준 조선소 관계자가 울산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 부장이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중령님.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은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조선소였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죠.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헬멧과 안전조끼를 받았어요. 정부장이 저를 도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도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건조 중이었어요. 검은 철갑이 햇빛에 반짝였죠.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정부장이 설명했어요. 한국형 차기 잠수함이죠.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고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저는 잠수함 주위를 돌며 관찰했습니다. 설계가 정교했어요. 선체 라인이 매끄러워서 수중 저항이 적을 것 같았죠. 이 잠수함은 언제 진수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년 초입니다. 정부장이 답했어요. 이미 5척이 건조 예정이고 추가 주문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 도크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축함이 있었어요.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정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7,000톤급이고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했죠. 순항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축함의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한 규모였어요. 한국이 이런 대형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세 번째 도크에는 호위함이 있었습니다. 4,000톤급이었어요. 대잠전에 특화된 설계입니다. 정부장이 설명했죠. 소나 시스템이 매우 우수하고 어뢰와 대잠 로켓을 장착했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총 몇 척입니까? 현재 18척입니다. 정부장이 답했어요. 214급 9척, 209급 9척이고 추가로 3,000톤급이 건조 중입니다. 2030년까지 30척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죠. 저는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30척이면 상당한 규모였어요. 특히 황해와 동해 같은 제한된 해역에서는 엄청난 전력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부장이 저를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들어가는 순간 놀랐습니다. 식당이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수천 명은 앉을 것 같았어요. 뷔페식으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불고기, 생선구이, 된장찌개, 김치, 나물, 잡채, 과일까지 종류가 다양했어요. 정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이렇게 식사합니다. 하루 3끼 무료로 제공되죠. 저는 트레이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앉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맛있었어요. 질도 좋았고 양도 푸짐했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이건 군대에서 먹는 수준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죠. 정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잘 먹어야 잘 일하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가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복지, 식사 수준, 작업 환경 모든 게 체계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도크로 돌아갔습니다. 정부장이 한 건물로 저를 안내했어요. 설계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죠. 이분이 우리 잠수함 설계 팀장입니다. 정부장이 소개했어요. 팀장이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3D 설계 도면이었어요. 잠수함 내부 구조가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독자 설계합니다. 팀장이 설명했어요. 선체 구조, 추진 시스템, 무장체계 전부 한국 기술입니다. 외국 기술 의존도가 낮군요. 제가 말했죠. 제로에 가깝습니다. 팀장이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앞서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력이 실감됐어요. 조선소를 나와 해안가로 갔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묵묵히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의 말이 어제 김 대령이 한 말과 똑같았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해저에는 한국 잠수함들이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요. 황해에서 중국이 훈련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이 출동합니다. 214급은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 덕분에 2주 이상 잠항할 수 있었어요. 소음도 거의 없었죠. 황해는 평균 수심 44m의 얕은 바다였습니다. 대형 함정 작전에는 불리하지만 잠수함에는 유리했어요. 복잡한 해저 지형에 숨어서 기다릴 수 있었죠. 중국 함대가 들어옵니다. 한국 잠수함들이 포착합니다. 어뢰 발사 준비를 하죠. 중국 함대는 위협을 감지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이 너무 조용하거든요.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한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훈련 중단하고 철수하라고요. 중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강행할 것인가, 철수할 것인가. 하지만 수중에 몇 척의 잠수함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행하는 건 자살 행위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케빈의 경고가 정확했어요. 한국이 개입하면 중국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울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 능력, 세계 최고 수준, 잠수함 18척 보유, 2030년까지 30척 이상 확대 예정,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중, 성능 우수, 이지스 구축함 다수 보유, 황해 작전 시 한국 해군 개입 가능성 매우 높음, 한국 잠수함 위협 시 중국 함대 작전 불가능,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들판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죠. 해저의 괴물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녁 호텔 로비에서 케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왔다고 했어요. 중령님, 울산은 어떠셨습니까? 케빈이 물었죠. 인상적이었어. 제가 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였어.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 케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다 보신 게 아닙니다. 오늘 밤 제 친구를 만나보시죠. 무슨 친구인데?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케빈이 말했어요. 지금은 국방 관련 연구를 하고 있죠. 중령님이 꼭 만나봐야 할 사람입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케빈의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리했죠. 박 박사입니다. 케빈이 소개했어요. 카이스트에서 사이버 보안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국방 사이버 연구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하며 그를 관찰했어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박사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케빈 형한테 중령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중국의 황해 실탄 훈련 계획에 대해서요. 저는 놀라서 케빈을 쳐다봤습니다. 케빈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박 박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중령님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죠. 박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떠올랐어요. 네트워크 구조도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군 지휘 통제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군대는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휘부 함정, 전투기, 미사일 발사대 모두 디지털로 통신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통제망을 마비시키거나 명령을 변조할 수 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여드리죠.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이건 가상의 함대 지휘 시스템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죠. 10척의 함정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함정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함정에서 데이터가 지휘함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침투를 시작합니다. 박 박사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빨간 경고가 떴습니다. 지휘 서버의 침투 성공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그가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 속 함정들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가 오작동하고 통신이 끊기고 미사일 발사 코드가 변조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실제 작전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었죠. 발사 코드를 변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박 박사가 답했어요.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죠. 최악의 경우 자기 편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통제망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저 케이블 지도였어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케이블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황해에는 여러 개의 해저 케이블이 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죠. 통신 케이블, 전력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이 깔려 있어요.
이 케이블들을 통해서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케이블 접속 지점에 장치를 설치합니다. 박 박사가 답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악성 코드를 주입할 수 있죠. 잠수함으로도 접근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울산에서 본 한국 잠수함들을 떠올렸습니다. 케빈이 끼어들었습니다. 중령님, 이해하셨죠? 한국은 물리적 전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이버 능력도 최고 수준이에요. 박 박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쟁을 멈추기 위해 연구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전쟁을 멈춘다는 것,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만약 중국이 황해에서 실탄 훈련을 강행한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박 박사가 케빈을 쳐다봤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고를 먼저 보낼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만약 중국이 무시한다면 시스템을 마비시킬 겁니다. 발사 코드가 작동하지 않고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가 먹통이 되겠죠. 그럼 중국은 한 발도 못 쏘고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스위치를 쥐고 있었어요.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끄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모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를 겁니다. 박 박사가 답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조용히 준비만 할 뿐이죠. 라운지를 나와 호텔 밖으로 걸었습니다. 강남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환했어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죠, 중령님?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잠수함, 그리고 사이버 능력까지.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전쟁의 스위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황해 훈련을 강행하면 실패할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100% 확실해요. 케빈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했잖아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하늘 아래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요. 내일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을까요? 장 상장과 다른 장성들이 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해줘도 믿지 않으면 결말은 하나뿐이었죠. 베이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전략연구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 상장을 비롯해 10명이 넘는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제 보고를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죠. 브래들리 중령,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오. 장 상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해군 전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죠. 한국은 현재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척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의 사진과 재원이 나타났어요. 특히 214급 잠수함은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2주 이상 잠안 가능합니다. 소음이 극도로 낮아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18척이 뭐가 대수입니까? 우리는 60척이 넘는데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황해는 평균 수심 44m의 얕은 바다입니다. 대형 함정 작전에는 불리하지만 잠수함에는 유리한 환경이죠. 게다가 한국은 황해해저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장이 심하시군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입니다. 155mm 곡사포로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40km 이상입니다. 현재 세계 10개국이 운용 중이며 총 1,700대 이상 생산됐습니다. K9 사격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30초 만에 3발을 연속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황해 해안에 이 자주포가 배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죠. 함정들은 40km 안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하는 순간 집중 포화를 받게 되니까요. 장 상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중령, 너무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것 아니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K21 보병 전투차 자료였어요. 이 무기들은 폴란드가 독일 제품을 제치고 선택한 것들입니다. 성능과 가격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만약 대만이 이 무기들로 무장한다면
중국의 상륙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장성이 소리쳤어요. 대만을 팔지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경제 제재를 하면 한국도 굴복할 겁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 자체가 이미 우리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사이버 능력입니다. 제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박 박사에게서 받은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군 통제망 침투, 발사 코드 변조, 통신 마비가 가능합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함대 지휘 시스템이 마비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장성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황해 실탄 훈련 시 한국이 개입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발사 준비를 해도 코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레이더가 먹통이 됩니다. 결국 한 발도 못 쏘고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상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너무 과장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공격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방어입니다. 한국은 자국 해역에서 벌어지는 훈련을 막을 명분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물리적 공격 없이도 작전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성이 말했습니다. 중령께서는 한국에 너무 매료되신 것 같군요. 객관성을 잃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의 잠수함 능력, 방산 기술, 사이버 전력을 종합하면 황해 작전 성공 가능성은 30% 미만입니다. 만약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성공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 상장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작전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외교적 조율 없이는 황해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강행한다면 굴욕적인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 상장이 일어났습니다. 중령, 자네는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소. 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은 아시아 최강국입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따위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령이 한국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야?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경제 제재하면 한국은 무너진다니까.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왕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너무 솔직하셨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보고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죠.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왕소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는 지도부가 원하는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중령님 보고서는 아마 폐기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흐렸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 보고했어.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안 믿더군.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했어. 예상했습니다. 케빈이 말했어요. 말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저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K9의 빠른 연사, 조선소의 거대한 잠수함들, 박 박사의 사이버 시뮬레이션,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중국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제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석과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아무도 읽지 않을 겁니다. 서랍 속에 처박혀서 잊힐 거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말해줘도 믿지 않으면 결말은 하나뿐이다. 창밖으로 베이징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었지만 왠지 허무해 보였어요.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황해 실탄 훈련을 비공식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왕소령이 제 호텔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전략연구소로 가셔야 합니다. 황해 훈련을 강행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네, 한번 보시죠. 얼마나 잘못 판단하셨는지. 왕소령이 답했습니다. 언론에는 일반 해군 훈련이라고만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탄을 사용할 겁니다. 저는 재킷을 입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경고가 완전히 무시당한 거였죠. 전략연구소 작전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황해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중국 함대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장 상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 왔군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의 힘을 똑똑히 보시오. 한국 따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함대는 10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구축함 3척, 호위함 4척, 보급함 3척이었죠. 작전 개시 1시간 전입니다. 한 참모가 보고했어요. 모든 함정 정상 작동 중입니다. 장 상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예정대로 진행하라. 저는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함대의 움직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30분 전입니다. 참모가 다시 보고했죠.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발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한국이 정말 개입할까요? 아니면 제가 과대평가한 걸까요? 10분 전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장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했어요. 5분 전입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3분 전입니다. 발사 코드 입력 대기 중.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통신 지연 발생이라는 빨간 글씨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 상장이 소리쳤습니다. 참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지휘 서버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파악 중입니다. 2분 전입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레이더 신호 불안정, 발사 코드 인증 실패, 통신 라인 끊김. 이건 뭐야? 한 장성이 소리쳤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1분 전입니다. 이제 화면의 절반이 빨간 경고로 뒤덮였습니다. 함정 간 통신 두절, 발사 시스템 오작동, 지휘 통제 불가능. 장 상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복구해. 뭐 하는 거야? 참모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30초 전입니다. 스크린의 함대 아이콘들이 하나둘씩 회색으로 변했어요. 통신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참모가 외쳤어요. 모든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장 상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죠. 그때 통신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이상한 음성이 잡힙니다. 무슨 음성? 한국어입니다. 통신 장교가 스피커를 켰어요. 작전실에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영어 통역이 함께 나왔어요. 훈련은 중단하십시오.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경고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 상장이 통신 장교를 쳐다봤어요. 어디서 나온 거야? 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통신 장교가 당황해서 답했습니다. 우리 작전망에 직접 침투한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다시 반복됐습니다. 훈련은 중단하십시오.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경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 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경고를 먼저 보낸다고 했었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시스템 복구 가능합니까? 장 상장이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참모가 답했어요. 모든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함대와의 연결도 끊겼고 발사 코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 상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한국 놈들이 감히. 다른 장성이 말했습니다. 강행할 수 없습니까? 수동으로라도. 불가능합니다. 참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발사 시스템 자체가 잠겼습니다. 코드를 입력해도 인증이 거부됩니다. 한국 메시지가 3번째로 반복됐습니다. 훈련은 중단하십시오.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경고하지 않습니다. 장 상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대신 당황과 굴욕이 서려 있었죠. 함대를 철수시켜라.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네. 한 장성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철수하라고요? 달리 방법이 있나? 장 상장이 소리쳤어요. 한 발도 못 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 참모가 철수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의 함대 아이콘들이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실탄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전실을 나가려는데 장 상장이 저를 불렀어요. 브래들리 중령.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왕소령이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중령님 경고를 들었어야 했는데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굴욕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중국이 실탄 한 발도 못 쏘고 철수했다는 소문이 퍼질 겁니다. 일본이 특히 좋아하겠네요. 호텔로 돌아와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 내가 말한 대로 됐어. 한국이 개입했고
중국은 철수했어. 역시 그렇군요. 케빈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니까요. 한 발도 못 쏘고 돌아갔어. 제가 말했죠. 완벽한 실패야. 케빈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제 중국도 현실을 직시할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어두웠어요. 오늘 황해에서 벌어진 일은 중국 군부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시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작은 이웃 나라한테 무릎을 꿇은 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중국 뉴스를 켰습니다. 예상대로 황해 훈련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었어요. 완벽하게 숨긴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일본 언론부터 확인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대서특필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황해 훈련 도중 철수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황해에서 실시하려던 실탄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고 철수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기술적 문제로 발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란이 난리였습니다. 중국군 수준이 이 정도였어? 실탄도 못 쏘고 도망가다니. 허세만 가득한 군대였네. 역시 중국은 겉만 번지르르해. 다음은 아사히 신문이었습니다. 중국군 실탄 훈련도 못하는 허세 집단이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사설에서는 더 신랄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지만 실상은 이 정도다. 황해에서 벌어진 굴욕적 후퇴는 중국군의 실체를 보여준다.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해군 훈련 실패, 기술력 의문이라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중국 내부 반응도 심상치 않을 거였어요. 중국 SNS를 확인했습니다. 웨이보에 접속하니 이미 난리가 났더군요. 검열에도 불구하고 관련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황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철수한 거지? 일본 언론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군부는 뭐 하는 거야? 설명 좀 해줘. 당국이 글들을 계속 삭제하고 있었지만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왕소령이었어요. 중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군 내부가 패닉 상태입니다. 황해 작전 실패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예상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왕소령이 말을 이었어요. SNS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군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철수했냐는 거죠. 당국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술적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왕소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다들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미국 언론도 보도를 시작했더군요. 뉴욕타임스는 중국 해군 훈련 중단 원인 불명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냈어요. 전문가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군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준다. 한 군사 전문가가 말했어요. 또는 외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외부의 개입이라는 말이요. 하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오후에 전략연구소로 소환됐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장 상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죠. 여러분도 외부 반응을 봤을 겁니다. 그가 무겁게 말했어요. 우리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한 장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 때문입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한국이 우리를 공격한 겁니다. 다른 장성이 거들었습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장 상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증거가 없습니다. 한국이 뭘 했는지 명확히 알 수도 없고요. 하지만 분명히 한국이 한 장성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장 상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부대가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침투가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출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 상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령,
의견 있으면 말해보시오. 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일은 경고였을 뿐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장 상장이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자네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겠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참모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황해 작전 실패, 기술부대는 침묵, 사이버 침투 원인은 발표 불가, 소문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읽었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여러 부분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한국 잠수함 능력이라는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사이버 전력 분석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황해 작전 시 한국 개입 가능성이라는 부분에는 별표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드디어 읽히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굴욕을 당한 뒤였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신 보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은 중국 군사력에 대한 의문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BBC는 아시아 세력 균형의 변화라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빛 아래서 중국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케빈이었어요. 중령님, 일본 반응 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봤어. 제가 답했죠. 완전히 조롱하고 있더군. 당연하죠. 케빈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중국한테 얼마나 눌려 지냈는데요. 이번 기회에 실컷 비웃을 겁니다. 중국 내부는 어때요? 패닉 상태야. 제가 답했습니다. 군부는 설명도 못하고 있고 SNS는 난리고 한국이 의도한 거였을까요? 케빈이 물었어요. 중국에게 이런 굴욕을 주려고. 아니야.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자기 해역을 지킨 거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게 더 무섭죠. 케빈이 말했습니다. 말없이 일을 처리하는 나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중국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려다 더 큰 굴욕을 당할 것인가? 그러다 갑자기 왕소령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지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의 비공개 채널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왕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요청한 겁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중국이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고요? 네. 황해 사건 이후 지도부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소령이 설명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굴욕적인 철수 이후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떤 내용을 보냈습니까? 제가 물었죠. 왕소령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귀중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합니다. 최근 황해에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양국 간 외교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적혀 있었어요. 대만 관련 무력 사용 자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활동 사전 협의, 양국 간 직통 연락망 구축.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합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어요. 중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아직 공식 답변은 없습니다. 왕소령이 답했어요.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 조건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3가지입니다. 왕소령이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완전 금지. 둘째, 대만의 자치와 안전 보장. 셋째, 한국의 중재 구조 인정.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건 명확했어요. 대만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자신들을 중재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도부가 수용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용할 겁니다. 왕소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황해 사건으로 우리 군부의 위신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조롱하고 미국은 지켜보고 있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아시아 재편 꿈은 완전히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중국은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입니다. 짧은 발표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을 포기한 겁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저는 전략연구소로 소환됐습니다. 장 상장의 집무실이었어요. 들어가니 그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 앉으시오.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네 말이 다 맞았소. 장 상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대만을 잃었소. 이제 우리는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네가 보고서에 쓴 대로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했소.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장군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스템이요. 장 상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요.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았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참모들을 마주쳤는데 모두 풀이 죽어 있었어요. 아시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 중국이 한국 조건을 전부 수용했어. 예상했습니다. 케빈이 답했어요. 중국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대만은 이제 안전한 겁니까? 당분간은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니까요. 한국이 대만의 보호자가 된 셈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어요. 전쟁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한중 전략적 협력 강화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한국의 조건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 자제, 영내 평화를 위한 한국의 건설적 역할 인정. 마지막 문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양국은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중재를 받아들이면서요. 왕소령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중령님,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돌아가시는 겁니까? 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답했죠. 중령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왕소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왕소령, 앞으로 중국이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베이징에서의 2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저는 돈 때문에 중국을 선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고 중국의 한계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마지막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었지만 이제는 허전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왕소령이 배웅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중령님 자문료입니다. 계약대로 전액 지급됐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무게를 느꼈습니다. 6개월치 30만 달러였어요. 수표로 되어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왕소령과 악수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수표를 들여다봤어요. 30만 달러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무거웠습니다. 이 돈을 받고 중국의 잘못된 판단에 일조한 셈이었으니까요. 비록 경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들의 자문관이었어요. 13시간 비행 끝에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케빈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케빈이 물었습니다. 베이징은 어땠어요? 많은 걸 배웠어. 제가 답했죠. 특히 내가 뭘 잘못 선택했는지 알게 됐어.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중국에서 받은 수표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3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수표를 건넸어요. 이 돈을 중국 대사관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액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겁니까? 네, 전액입니다. 제가 확인했죠. 메모에 자문료 반환이라고 적어주세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30만 달러를 포기한 건 아까웠지만 떳떳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케빈이 커피를 타주며 물었어요. 중령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케빈, 나 한국 대사관 가볼게. 한국 대사관이요? 케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할 일이 있어. 제가 답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시내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리셉션에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입니다. 군사전략 분석관이고요. 한국 국방 관련 업무 담당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3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이 참사관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분석관으로 일하고 싶어요. 이 참사관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해병대 중령 출신이시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실전 경험도 있고 분석 능력도 우수하시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가지신 겁니까? 저는 지난 2달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문, 한국 방문, 황해 사건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물론 기밀은 제외하고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말했죠. K9 자주포의 정확성, 조선소의 거대한 잠수함들, 사이버 능력까지.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요? 이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전쟁을 멈출 힘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싸우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 참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중령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미국 군 출신의 중국 경험이 있고 한국을 이해하는 전문가는 드물거든요. 그럼 제 지원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참사관이 답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될 겁니다. 대사관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 나 한국 분석관으로 지원했어. 정말요? 케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자문료는 다 돌려줬어. 제가 답했습니다. 30만 달러 전액. 케빈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중령님, 큰 결정하셨네요. 옳은 결정이야. 제가 답했죠.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아. 며칠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국 승인이 났다고 했어요. 계약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죠. 저는 계약서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월 자문료는 1만 달러였어요. 중국의 5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서명하고 스캔해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화상회의였어요. 서울 국방연구원 사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브래들리 중령님, 환영합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했어요.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케빈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왜 한국을 선택하신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케빈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그 정도로 매료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전쟁을 멈출 힘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는 세계에 단 하나뿐입니다. 케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푸르렀어요. 2달 전 저는 돈 때문에 중국을 선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진짜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지혜였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평화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K9 자주포 사진, 잠수함 설계도, 사이버 시뮬레이션 영상. 저는 이제 이 자료들을 미국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참사관이었어요. 중령님,
다음 주 서울 출장 일정 잡아드릴까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려면 현지 팀과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언제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을 분석하고 알리는 일,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드는 일 말입니다.